컨트롤, 통제의 환상과 자유의 심리학. 1장, 컨트롤의 의미, 컨트롤의 철학적 심리학적 성찰. 컨트롤이란 단어에는 욕망이 숨어 있다. 삶을 더 잘 살고 싶다는 욕망,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욕망, 우연과 혼돈 속에서도 방향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몸부림.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다잡고 관계를 조율하려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컨트롤하려는 시도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불안을 더 키운다.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통제의 환상은 자아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해 만들어낸 방어기제다. 줄리안 로터는 인간이 자신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반대로 외적 통제감이 강할수록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언제나 그 믿음을 배신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감정은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고 관계는 계획대로 흐르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의 몸조차 뜻대로 되지 않는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인간의 자유를 필연성의 인식이라 말했다. 즉 참된 자유는 통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 통제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자유의 출발점이다. 프로이트 역시 인간의 의식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다. 무의식의 힘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면 나는 나를 안다는 믿음조차 환상일 수 있다. 이때 컨트롤하지 않음은 단순한 포기나 방임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자각이다. 나는 아무것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인정하는 순간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을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경험한다. 컨트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서 내려놓는 것이다. 모든 것을 조율하려는 나의 자리에서 물러서면 삶은 저절로 자신의 리듬을 회복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삶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춤춰야 하는 리듬이라는 것을. 2장, 컨트롤의 역설. 통제하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인간은 통제를 통해 안심하려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통제하려는 마음이 불안을 증폭시킨다.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실패했다고 느끼고 계획이 어긋나면 죄책감에 빠진다. 나는 왜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지? 왜 아직도 이렇지? 이런 내적 독백은 자신을 통제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비난이라는 또 다른 굴레를 만든다. 심리학자 앨버트 앨리스는 이런 현상을 당위적 사고라고 불렀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건 꼭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강박적 사고가 결국 불안을 낳는다. 인간은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데 통제를 요구하는 생각 자체가 현실과의 불화를 일으킨다. 철학적으로 보자면 이 역설은 스토아 철학의 근본 문제이기도 하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때 평안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컨트롤하려는 자아가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하기에 이러한 나의 모습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내 의식 깊이 박혀있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생각이 도리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급기야 나를 불행하게 한다. 이 역설은 불교의 무아 사상과도 깊이 닿아있다. 부처는 집착이 곧 고통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집착이란 결국 나를 지키려는 의지, 즉 통제하려는 자아의 움직임이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제하려 하지만 바로 그 통제의 욕망이 고통을 낳는다. 나는 나를 지키려 하며 스스로의 감옥을 짓는다.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이는 융이 말한 페르소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적 자아는 언제나 이상적인 나라는 이미지에 맞추려 한다. 하지만 이 이상이 과도해질수록 이 이상에 못 미치는 나의 모습은 억압된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그림자이다. 억눌린 자아는 무의식 속에서 왜곡된 형태로 되살아나 통제를 유지하려는 나를 오히려 붕괴시킨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거꾸로 시작된다. 나는 통제할 수 없다. 이 단순하고 잔혹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내면은 부드러워진다. 자기 비난이 사라지고 실패는 자연스러운 리듬의 일부로 이해된다. 그때 비로소 삶은 흐르기 시작한다. 컨트롤의 역설은 이렇게 말한다. 통제하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고 통제하지 않으려는 자각이 평화를 만든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행복이 시작된다. 3장, 컨트롤을 내려놓는 순간의 두려움, 자유와 방임 사이.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매혹적이지만 막상 그 문턱에 서면 두려움이 솟구친다. 그럼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건 방임 아닌가?
이런 의무는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노력과 통제로만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통제를 놓는다는 건 곧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컨트롤을 내려놓는다는 건 행위의 종말이 아니다. 그것은 행위의 내적 방식이 바뀌는 일이다. 통제의 행위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내적 움직임이지만 내려놓음의 행위는 신뢰에서 비롯된 내적 움직임이다. 겉으로는 똑같이 일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내면의 출발점이 다르다. 하나는 불안을 막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내 자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신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 못해도 괜찮다는 믿음.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자율성을 통제의 부재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자기 조절이라 했다. 즉, 인간은 억지로 자신을 조종하지 않아도 충분히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고 존재라는 것이다. 오히려 과도한 통제가 그 자연스러운 조절 능력을 방해한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를 던져짐이라 표현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이기에 완전한 통제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신뢰의 용기다. 삶이 흘러갈 때 내 스스로 방향을 찾을 것을 믿는 용기이며, 일단 방향을 결정하면 그 주어진 방향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적극인 마음의 상태이다. 컨트롤을 내려놓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이고, 그때그때마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내 인생을 창조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통제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자유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4장. 중도의 길. 선택과 책임의 구분. 컨트롤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잠시 길을 잃는다. 손에 쥐었던 고삐가 사라진 자리에서 불안이 찾아온다. 그럼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건가? 그건 방종 아닌가? 그러나 바로 그 혼란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것이 중도, 즉 통제와 방임 사이의 길이다. 컨트롤은 억제지만 선택은 의식이다. 통제는 하지 말라는 내면의 명령이다.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나쁜 결과가 올 거야. 이것은 초자아의 언어이고 불안의 그림자다.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며 스스로를 단속하고 억누르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런 삶은 살아있는 움직임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고정된 움직임이다. 선택은 다르다. 선택은 억제가 아니라 의식된 행위다. 예를 들어 내 앞에 수많은 칼로리 많은 음식들이 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앞에 두고 나오는 식욕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이것을 다 먹으면 체중이 늘고 속이 안 좋고 고통이 온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다. 언제? 바로 그 순간. 먹던 안 먹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먹는 행위가 단순한 욕망의 충동과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을 알고 그 욕망을 인정하는 자각의 선언이다. 선택이란 하지 않기가 아니라 그 선택이 가져오는 것의 파장조차 자각하는 행위이다. 이 자각 속에서 행위는 자유로워진다. 통제를 중심에 둔 사람은 선택 후에도 자유롭지 않다. 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왜 그걸 했어? 넌 또 실패했잖아. 이때 죄책감은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기준에 어긋난 자기 이미지에 대한 분노다. 그래서 죄책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부정의 문제다. 그러나 의식된 선택은 다르다. 나는 이 열량 많은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만족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여. 이 단순한 문장은 자기를 통제하지 않는 대신 자신을 인정하는 문장이다. 로저스가 말했듯 진정한 변화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할 때 시작된다. 죄책감 없는 선택은 방종이 아니라 자기 수용의 다른 이름이다. 그때 자아는 더 이상 분열되지 않는다. 욕망이 나와 도덕적 나가 서로 손을 맞잡는다. 이때 미래는 열려진다.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책임이란 통제의 연장이 아니라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나는 그렇게 선택했고 그 결과가 이것이다. 이 단순한 문장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자유는 완성된다. 니체가 말한 운명의 모든 것을 사랑하라.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 사랑은 조종이 아니라 신뢰의 형태를 띈다. 통제는 결과를 조종하려 하지만 책임은 결과를 끌어안는다. 전자는 두려움에서, 후자는 신뢰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책임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유의 징표다. 중도는 억제와 방임의 중간이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적 반응과 의식적 선택의 경계다. 그곳에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단속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렇게나 살지도 않는다. 삶은 여전히 선택의 연속이다. 그러나 그 선택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적극적 의식에서 나온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행하고 그 결과를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여서 온다. 이때 닫혀진 미래는 열린다. 5장 관찰로의 전환 통제를 넘어 존재로. 앞선 논의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살펴보았다. 컨트롤은 억압을 낳고 방임은 혼란을 낳는다. 그래서 중도의 길은 의식된 선택을 통해 두 극단을 넘어서는 자각의 길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다. 의식된 선택조차 결국 선택하려는 나를 강화하는 건 아닐까? 선택하려 행위에 이미 컨트롤하는 욕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즉, 내가 선택하는 순간 또다시 조종하고자 하는 미묘한 컨트롤의 변형이 일어난다. 이 물음은 행위로부터 존재로, 선택으로부터 관찰로의 이동을 요구한다. 억제는 감정이나 욕망을 없애려는 시도다. 그러나 억제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심리의 어둠 속으로 잠복했다가 더 강한 형태로 되돌아온다. 바로 리바운드 이펙트. 그것이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한 후 나오는 요요 현상의 본질이다.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해진다. 반면 관찰은 전혀 다른 길이다. 관찰은 마음을 조작하지 않는다. 판단하지도 억누르지도 끌어당기지도 않는다. 지금 단 것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이 먹고 싶네. 이렇게 마음을 인식하되 붙잡지 않는다. 욕망을 없애려 하지도 따르려 하지도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둔다. 그럴 때 욕망은 마치 물 위의 잔물결처럼 스스로 사라진다. 이것은 억제가 아니라 에너지가 자연히 소멸하는 과정이다. 심리학적 해석 관찰이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 현대 심리학은 이 관찰의 힘을 메타인지와 탈동일시로 설명한다. MBCT나 ACT 같은 치료법에서 핵심은 자신의 생각과 동일시하지 않기이다. 나는 단 것이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이 문장은 나는 단 것이 먹고 싶다. 와는 전혀 다르다. 전자는 욕망을 보는 나, 후자는 욕망에 합쳐진 나다. 관찰은 나와 욕망 사이에 미세한 심리적 거리를 만든다. 그 거리 속에서 자각이 생기고 자유가 시작된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신경학적으로도 이 상태는 의미가 깊다. 관찰하는 순간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충동을 억압이 아닌 자연스러운 자기조절로 다스린다. 즉, 관찰은 억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기조절이다. 프로이트의 시각에서 보자면 무의식을 억누르지 않고 의식 위로 끌어올리는 행위가 정신분석의 본질이었다. 관찰은 이 행위의 현대적, 명상적 버전이다. 억제가 아닌 비판단적 인식의 행위. 컨트롤은 억압의 극이고 방임은 혼란의 극이다. 관찰은 그 둘을 넘어서는 제3의 길이다. 그것은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휩쓸리지 않는 무작위적 흐름 속에 자각된 중심이다. 부처의 깨달음 또한 이 중도에 있었다. 고행과 쾌락 그 어느 것도 진리가 아니었다. 그 길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는 인식의 행위였다.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대상이 아니라 흐름으로 경험된다.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붙잡지 않으면서도 존재 속에 머문다. 욕망의 순간. 지금 단 것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이 먹고 싶네. 이때 판단하지도 억누르지도 않고 그저 몸의 감각과 마음의 반응을 주의 깊게 느껴본다. 몇 초 후 충동은 스스로 약해진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다. 분노의 순간도 같다. 지금 화가 난다. 이때 말하거나 참기 전에 그 화의 감각을 그냥 느껴보라. 관찰은 행동을 막지 않지만 행동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이때 일어나는 행동은 그것이 화를 내는 것이든 먹는 행위이든 의식적인 행위고 그 행위의 결과까지 기꺼이 책임지는 행위이다. 그 결과 억제가 사라지고 판단이 사라진다. 대신 평정이 자리한다. 관찰은 통제의 종말이 아니라 통제를 초월한 새로운 질서다. 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일어나는 것의 중심을 보는 행위이다. 억제의 심리는 긴장을 낳고 관찰의 태도는 이완을 낳는다. 이것이 바로 명상적 중도, 삶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휩쓸리지 않는 길이다. 6장 현실적 대안, 환경의 컨트롤. 우리는 이제 안다.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억제는 긴장을 낳고 방임은 혼란을 낳는다. 관찰은 그 사이에서 평정을 만들어내지만
그 평정조차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몸은 공간 안에서 움직이고 욕망은 냄새와 색, 촉감에 반응한다. 명상적 자각이 아무리 깊어도 단 것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의 향기나 육즙이 풍부한 고기의 윤기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다. 왜 나는 또 실패했을까? 그 말은 언제나 자기 안으로 향한다. 하지만 문제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의지가 놓여있는 환경일지도 모른다. 심리학은 말한다. 억제된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조건이 되살아날 때 다시 살아난다고? 그 조건이 곧 환경이다. 즉, 충동을 없애는 길은 자신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이 생겨나는 환경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컨트롤하려 하지 말고 환경을 바꿔라.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철학을 품고 있다. 내면의 전쟁을 멈추고 외부의 장을 조율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무의의 방식이다. 단 것이 많은 음식을 집에 두지 않는다. 식사 자리를 바꾸고 불빛이 부드럽고 산뜻한 공간에서 식사한다. 하루의 루틴을 조금만 바꿔도 욕망은 새 방향을 찾는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도와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억압이 아니라 인식으로의 통합을 강조했다. 그 인식의 실천이 바로 자신의 외부 조건을 의식적으로 재구성하는 행위다. 환경은 나의 확장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내 존재 다자인이라고 불렀다. 나는 세상 속에 있고 세상은 나 안에 있다. 따라서 환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나의 연장이다. 그 연장을 바꾸는 것은 곧 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루틴, 새로운 관계. 이것들이 욕망의 흐름을 조용히 바꾼다. 명상은 내면의 환경을 조율하고 행동은 외부의 환경을 재배치한다. 그 둘이 만날 때 진정한 자기조절이 일어난다. 물론 환경을 바꿔도 우리는 다시 흔들린다. 다시 단 것에 향해 끌리고 다시 욕망이 고개를 든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그 실패를 또 다른 조정의 신호로 본다. 환경은 너가 바꿀 수 있는 거야. 실패하면 또 좀 더 생각해서 다른 환경으로 조율해봐. 이렇게 하면 적어도 생각의 힘이 커지게 되지.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존재의 태도다. 자기 비난이 아닌 계속 시도하는 실험적 태도, 완벽보다 조율을 선택하는 태도.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덜 두려워지고 더 유연해지고 동시에 더 생각의 힘으로 강해진다. 진짜 자유란 통제의 부재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환경 속에서 사는 능력이다. 내면의 싸움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의식적으로 짜는 지혜. 억제는 사슬이고 관찰은 공간이며 환경은 그 공간을 현실에 구현하는 길이다. 7장. 사고의 힘. 생각이 충동을 이긴다. 환경을 바꾸면 충동은 줄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힘, 그것이 바로 사고의 힘이다. 이 힘은 명상적 인식과도 연결된다. 즉, 생각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의식의 방향성을 가진다는 의미다. 환경이 나를 대신해주던 시기를 지나면 이제 생각이 나를 이끌어야 한다. 인간의 뇌에는 두 가지 중심축이 있다. 충동의 뇌, 즉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원초적 시스템. 사고의 뇌, 반성적 판단과 시간 지연을 가능하게 하는 전전두엽. 이 두 뇌의 균형이 무너질 때 중독, 불안, 죄책감이 발생한다. 명상, 글쓰기, 대화는 사고의 뇌를 단련시켜 충동을 지켜보는 시선을 강화한다. 충동을 이기는 것은 억제가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 보는 사고의 눈이다. 1단계. 인식. 내가 지금 충동 상태에 있다는 걸 아는 것. 2단계. 구분. 이 욕구가 즉각적 충동인지 진짜 필요인지 구분하는 것. 3단계. 선택. 이 욕구의 결과를 예상하고 진짜 나에게 유익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사고의 근육이 강해진다. 그리고 사고의 힘은 곧 내면의 공간을 확장시킨다. 충동이 밀려올 때 숨 한 번 고르며 이것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이건 진짜 나에게 필요한 욕망인가? 물어보라. 그 짧은 순간이 바로 자유의 문턱이다. 사고의 힘이 자라면 컨트롤은 억제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 의식적 자유란 하고 싶어서 한다가 아니라 알고서 한다의 상태. 이는 단순한 자제력 이상으로 행위와 존재가 일치하는 상태다. 이때 죄책감이 사라지고 나는 행동의 주체로 복귀한다. 충동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의식의 빛 아래에 놓이면 힘을 잃는다. 생각은 그 빛이다. 진정한 컨트롤은 억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식을 믿는 것이다. 충동이 찾아와도 괜찮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자라나고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자유는 시작된 것이다. 8장 관찰의 명상 부처와 융의 대화. 부처 융이여, 인간은 왜 항상 통제하려 드는가? 융, 우리는 내면의 질서를 원하기 때문이네. 삶이 흔들리면 불안하고 고통이 따라오니까. 부처, 그러나 통제하려는 마음 자체가 고통을 낳지 않는가? 융, 맞네. 억누르면 억압이 되고 쫓기듯 따라가면 혼란이 생기지. 부처, 그래서 나는 관찰을 가르쳤네. 욕망이 일어나도 붙잡지 않고 흘러가게 두는 것. 융,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단순한 방임과 다른가? 부처, 방임은 미숙한 자유, 관찰은 의식된 존재다. 나는 욕망이 생기고 사라지는 흐름을 바라보며 그 속에 흔들리지 않는다. 융,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탈중심화와 같다네. 욕망과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충동의 힘을 줄이는 것. 부처, 그렇다. 마음이 지나가게 두는 순간 욕망은 스스로 사라지고 나는 지켜보는 자로 존재한다. 융, 그럼 처음부터 명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가? 부처, 불가능하다. 먼저 환경을 정리하고 사고의 힘을 키우고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한다. 융, 환경과 사고, 마음의 준비, 그러고 나면 관찰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겠군. 부처, 그렇다. 욕망이 일어나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그 흐름을 볼 뿐이다. 융, 그 순간 자유는 선택이 아니라 상태가 되겠군. 억제도 충동도 아닌. 부처, 바로 그것이 진정한 무의의 자리, 마음의 중도다. 융, 흥미롭군. 심리학과 명상은 이렇게 만나서 통제와 충동의 이중 구조를 넘어서는 길을 보여주는구먼. 부처,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 속에서 모든 고통은 스스로 사라진다. 융, 나는 그것을 내려놓음의 심리학이라 부를 수 있겠네. 부처, 이름 붙이지 말게, 융이여.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이 자유롭다. 결론. 컨트롤의 자각과 진정한 자유. 컨트롤은 근본적으로 일루전이다. 우리는 삶을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마음을 조절하려 하지만 사실 생각도 감정도 충동도 완전히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미 자신을 벗어나 흐른다. 컨트롤하려는 노력은 때로 압박과 죄책감을 낳고 실패는 심리적 왜곡을 만든다. 그러나 그 일루전을 자각하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나는 내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나는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사실조차 바라볼 수 있다. 심리학적 언어로 말하면 욕망과 생각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있는 탈동일시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 거리는 통제와 방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기초가 된다. 환경을 조절하고 사고의 힘을 기르는 과정은 자유로 가는 준비다. 유혹 없는 공간, 습관을 돕는 구조, 반복적 훈련은 외부 세계의 변화를 통해 내 안의 충동을 자연스럽게 약화시킨다. 사고의 힘이 충동보다 강해질 때 우리는 억압이 아닌 의식적 자유를 경험한다. 마지막 단계는 관찰이다. 이제 욕망이 올라와도 단 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조차 그 흐름을 붙잡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 욕망은 그대로 존재하되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명상적 중도에서 말하는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는 지혜다. 컨트롤의 마지막 재정의는 이렇다. 진정한 컨트롤은 자신을 컨트롤하려는 마음마저 관찰하는 것이다. 억제나 방임이 아니라 자각을 통한 자유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통제의 노예가 아니며 자신을 보는 존재, 삶을 경험하는 존재로 돌아온다. 결국 컨트롤은 길이 아니라 거울이다. 거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비추어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흐름 속에 존재한다. 그 순간 삶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보는 존재로서의 나에게 돌아온다. 컨트롤이라는 환상조차 이제는 자유로 가는 길이 된다.